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연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 2020에 실리콘밸리 IT 공룡이 대거 참석합니다. 기술력을 갖춘 중국 바이오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까지 대거 몰리면서 중국 바이오 산업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달 중 한국판 위어바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려 있는지 경제 이슈만 모아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한국 최초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영화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이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기사 제목은요, 헐리우드도 넘은 봉준호, 한국 첫 골든글로브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영화다. 이번에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카데미와 더불어서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일컬어지는 골든글로브에서 한국 영화가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골든글로브 수상,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신년 벽두에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통쾌한 뉴스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유럽 3대 영화제라고 일컬어지는 카니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에서 굉장히 큰 상들을 계속 수상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가 인정받는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양대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영화제와 골든글로브 영화제는 그 진입 장벽을 한국에 내어주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실력은 있는데 미국의 그런 배타적인 그런 그 장벽 때문에 실제로 그 실력을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그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드디어 이제 골든글로브가 무너졌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통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생충에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일단 골든글로브라는 이 영화제는 그 할리우드 외신 기자들이 투표를 해서 만든 그런 영화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아카데미 영화제가 네.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초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든글로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가 거의 대부분 아카데미에서 수상으로 바로 며칠 후에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아카데미도 우리 한국의 시장을 내줄 수 있다. 수상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카데미의 총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미경 CJ 부회장이 미국에 건너와서 지금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카데미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고요. 이번에 또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 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상식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이미 이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골든글로브에서 많은 배우들, 많은 또 영화 관계자들이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배우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하는 분위기가 네. 처음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진짜 수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또 이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이렇게 이 표현되는 어떤 그 말들이 굉장히 화제를 낳고 있어요. 네. 이미 봉준호 감독이 이제 골든글로브 훨씬 전에 아카데미 영화제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카데미 영화제는 왜 아직 한국 영화가 못 받고 있나요? 그랬더니 거기서 딱 하는 말이 아카데미 영화제는 그거 지역 영화 축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지역 영화 축제가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3대 영화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언어를 쓰던 어느 국가의 영화든 전부 다 공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카데미 영화제나 골든글로브나
제3세계,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언어는 외국어 영화 상만 수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상은 수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외국어 영화라는 그 수상을 만든 것 자체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골든글러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언어만 쓴다. 그리고 그것은 영화다. 이 네. 표현은 뭐냐면 골든글러브 영화제를 사실 비판한 거예요. 골든글러브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으려면 대본의 50% 이상이 영어로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기생충 같은 작품은 작품상 후보로도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우리는 언어라는 게 영어만이니 아니다. 영어라는 공통된 언어를 쓰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사람들은 그 안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좀 찔렸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좀 기뻐할 일이 여우주연상 코미디 뮤지컬 부문의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한국계 여배우예요. 물론 그 아버지는 중국계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계인데 이것도 사실은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영화에 이렇게 문호를 넓혀준 적이 없어요. 즉 이 두 가지 사실이 미국의 그 신문에서 골든글러브가 아시아에 완전히 휘둘렸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낳게 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래저래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 할리우드의 벽을 넘어선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식을 오늘 첫 번째 기사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이 중동발 유가, 금값 급등, 사태 악화된 세계 증시 7에서 10% 하락입니다. 기사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주부터 부상을 하게 됐죠. 글로벌 금융시장을 연일 강타했습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낙관적이었던 금융시장이 단숨에 화염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고 국제유가도 변동성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일단은 지난 주말부터 세계 금융시장이 상당히 큰 출렁임을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유가가 좀 큰 타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자유작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긴장 상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세계 언론들도 일촉즉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는 지금 공통된 인식인 걸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중동은 유가, 그러니까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국제적으로 그럼 유가는 어떻게 돼?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유가를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지표가 있죠. 브렌트유와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유. 근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80달러를 또 상회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또 텍사스 중진유 역시 64달러를 선물시장에서 2월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약간씩 좀 의견이 좀 견해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곧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것이 장기화됨으로써 8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미 이 리스크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유가가 70달러 선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가장 큰 어쨌든 가장 큰 관건은 이란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네. 미국이 그 이란에 지금 사령관을 드론으로 폭사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 보복을 다짐을 하고 있지만 행동에 아직 나서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복 조치가 어디까지냐가 굉장히 관건일 텐데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를 하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란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은 뭐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중동발 악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나요? 일단 네.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네. 분위기가 좋았던 만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하는데 바로 미이란 중동발 미이란 이 충돌, 이 위기에 이제 직면하고 있거든요. 일단 금값이라든지 안정적인 그런 그 자산, 미국 국공채라든지 자산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리스크가 조금 더 있다라는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국제 주가 역시 아시아 시장 타격이 컸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연이어서 거의 도미노처럼 그 주가가 떨어졌고요. 이것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약간 갈립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이제 커질수록 7에서 10% 조정까지 가능할 것이다. 10% 조정이라는 건 글로벌 증시인데 네.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미국에서 어떤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우호적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내적인 요인에 영향을 아직 미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주식 자산에 투자하는 환경은 우호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중동 리스크를 일시적인 단기 리스크로 보느냐 아니면은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자 신문에 이어서 오늘도 CS 2020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5G 그리고 AI 앞세운 GAFA입니다. 여기서 GAFA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전과 모빌리티 주역으로 떠올랐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도 함께 보시죠. 네, AI와 음성 인식 비서 5G로 더 똑똑해진 스마트홈, 이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되면서 올해 CS 2020에 실리콘밸리 IT 공룡들이 대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번에는 진화한 인공지능과 TV, 미래차 그리고 5G 이렇게 네 가지가 CS 2020의 키워드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CS 2020 기사 제목에도 드러났다시피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이 아마존이 좀 주도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죠. 라스베이거스에서 네. 계속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가전으로 출발을 했어요. 가전 그 전시로 가전의 최신 어떤 트렌드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IT 기업들은 이건 가전 전시 아니야? 그러고 사실 좀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맞아요. 외면했어요. 초기에.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삼성이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삼성 전시회다 해서 또 미국의 그 IT 실리콘밸리에서 좀 외면했던 어떤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파라고 표현해 주셨죠.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이 4대 이 미국 공룡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28년 만에 이번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 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 AI라든지 5G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혁신이 이미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 생활 혁신에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AI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태계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각축전 내지는
전쟁터가 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꾸로 근데 중국은 지금 철수하고 있거나 좀 축소하고 있어요. 화웨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네. 자국 내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도리어 이제 CES에서는 좀 뒤로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중 무역 분쟁이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미국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중국 쪽에서는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도 같고요. 어찌됐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그런 이 IT라든지 혹은 그 생활 가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가파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내지는 전 세계 글로벌 최대 IT 기업들이 이끌 것이다라는 게 이번 CES의 어떤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CES는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꼽히는데요. 이번 CES 2020 어떤 제품들이 또 기대감을 받고 있나요? 네, 아까는 제가 가파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또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리와 알렉사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네. 이 말씀은 사실 시리나 알렉사는 AI 비서들입니다. 네. 각각 아까 가파가 추구하고 있고 또 선보이고 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리는 애플이 지금 선보인 AI 비서 이름이고요. 알렉사는 아마존이고 그다음에 구글은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AI 비서 이름이 이 각각의 AI 비서들의 현재 수준을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어시스턴트를 아예 자신의 CES 광고에 전면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이 AI 비서들의 활약, AI 비서로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높은 수준의 그런 디지털 문화 또 스마트 홈을 구축할 수 있나를 지금 3대 최대 IT 업체들이 선보이고 있고요. 페북 같은 경우는 VR 쪽을 좀 치중을 해서 VR의 신기술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개 밥그릇마저도 이제는 디지털 문화에 들어왔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개들이 밥을 먹으면서 흘리는 침의 농도라든지 혹은 그걸 분석을 하면서 이 반려견이 지금 얼마나 아픈가 또는 어떤 몸의 상태인가 또는 질병에 걸렸나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스스로 조절해주는 그런 이 기기가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모든 부분에서 어쨌든 이 스마트 시대가 열렸다. CES가 앞으로 추구하고 있고 또 보여주는 어떤 신기술들이 그런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성 인식 비서뿐만 아니라 반려견들의 디지털 헬스케어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이어가겠습니다. 신면에 실린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신년 기획 기사인데요. 제목은요. 복지학 넘어 혁신 신약까지 중국 바이오 혁명 성공 가도입니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력을 갖춘 중국 바이오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까지 대거 몰려들면서 지금 중국 바이오 산업이 급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따라서 의약품 개발에도 중국 정부의 지원이 집중이 되면서 중국 바이오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바이오 산업이 그러면 지금 얼마나 커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2011년 그러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이제는 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저임금으로서 노동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은 중국에선 끝났다라고 판단한 중국 정부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이상이죠. 2025년까지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우주 항공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바로 2025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바이오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죠. 그래서 2019년이 하나의 전환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드디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복제 약품을 3종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큰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 중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 그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는 바이오 아직도 규제가 많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이 바이오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요.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즉 중국에 실제로 가서 기자가 네. 지금 특파원으로서 그 현지 분위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뭐 중국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좀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기술력을 갖춘 중국 바이오 업체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까지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몰리는 제약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국 의약품 시장을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2014년에 1,050억 달러인데 바로 올해 2020년에는 2,000억 달러로 팽창할 것이다. 그만큼 규모가 커진 이유가 전 세계의 글로벌 그 의약품 업체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에 어떻게 하면 중국 시장을 뚫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중국 업체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약들을 개발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글로벌 의약품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뼈아픈 건 이 기사에도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국을 외면한 그런 그 제약사들이 R&D 부문, 글로벌 제약사들이 R&D 부문에서 연구소 설립을 서로 뭐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 내에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같은 그 회사는 1,000개가 넘는 R&D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유명한 바이오 업체죠. 암젠이 중국 바이오 업체 베이젠에 3조 원의 투자를 해서 25%의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중국의 20여 개 이상의 신약을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그런 글로벌 업체들이 앞다퉈서 어쨌든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의 신년 기획 기사로 실린 중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로는 20면에 위치한 경제의 금융 섹션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알리페이처럼 카카오페이 충전금 MMF로 굴린다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카카오페이가 이달 중에 한국판 위어바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한국판 위어바오는 어떤 모델을 말하는 건가요? 네, MMF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머니마켓 펀드, 이 CP라든지 CD라든지 단기 금융 상품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게 MMF인데 지금 이 온라인 간편 송출금 업체들이 충전금으로 갖고 있는 잔액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실 규제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번 카카오도 사실은 증권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서 이번 상품을 내놓으려다가 이 현재까지는 아직 규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증권과 기술제휴라는 형식으로 해서 충전금을 갖고 충전금을 이 이익을 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상품을 이제 출시한다는 겁니다. 위어바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요. 중국 내에서 거의 이 최고 7%, 연 7%의 수익률을 우와. 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수익률이 현재 시점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5억 명이 넘는 인구가 가입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5억 명이면 중국 인구 3명 중에 1명이 지금 가입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폭발적인 어떤 시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 그 충전금 이자를 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규제에 막히자 이 묘수를 생각해낸 거예요. 위어바우처럼 우리도 이제 MMF 시장, MMF로 이제 수익금을 돌려주자라는 그런 상품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새로운 상품들이 굉장히 더 많이 이제 출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네, 그게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당연한 게 뭐냐면 증권사를 통해서 지금 이 상품을 내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의 이런
예탁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 예탁을 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가장 최대치가 200만 원이거든요. 이제 아직 예상이지만 네. 최대 200만 원까지는 이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카카오페이는 이제 삼성화재와도 손을 잡아서 아마 디지털 손해보험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가 거의 이 종합 금융 산업에 뛰어들었다. 금융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의 행보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